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영종입니다. 이런 그림은 뭐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림들이죠. 공통점은 전부 왜 여기는 안 보이나? 한방, 뭐 이렇게 포인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곳곳에 그 한방이라는 말이 다 들어 있어요. 한방. 글쎄 어떻게 만들어야 한방 감자탕이 되고 한방 영양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화장품도 한방 뭐 곳곳에 하여튼 한방자가 붙어 있죠. 소비자들에게 어떤 친근감이 있고 더 자기 제품이 좀 더 좋아질까 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지금 어디 나가보면 그냥 뭐 아무 데나 가도 이런 한방자 붙은 것을 많이 볼 거예요. 아주 예전에 이렇게 지하철에 보면 지금도 없는 것 같은데 무료신문에 나오던 만화예요. 하도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라면에다가 녹차가루를 살짝 넣으면은 웰빙 라면이 되고 스낵에다가 숟가루를 넣었더니 웰빙 스낵.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0년 전쯤에 있던 만화인데요. 이때가 우리 웰빙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는 단어였죠. 물론 웰빙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이게 뭐 생활 속에 친숙한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웰빙. 이게 한 10년 전쯤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을 하나의 풍자한 그런 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60, 70년대, 이게 다 60, 70년대 거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서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 생활을 그냥 뭐 음식을 가릴 게 어디 있겠어요. 못 먹어서 다 보릿고개 굶어 죽는 사람도 그냥 수두룩했던 시절인데,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이제 먹고 살기는 이제 걱정은 이제 하지 않고 똑같이 먹더라도 좀 더 좀 어떤 편안하고 즐겁고 우리 생활에 안락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주를 이제 가는 거죠. 옛날엔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자기의 개성도 표현하고 뭔가 같은 다양한 어떤 다른 목적에 이제 추구가 되는 거죠.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것이고, 이 보면 웰빙, 동의보감, 한방 이런 것이 지금 이 만화 속에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웰빙이라든지 한방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학으로 따지면 한방이라든지 양방 보면 양방이 사실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양방이 뛰어난 부분이 비교할 수 없이 많죠. 그런데도 이 한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사실 우리 전통적인 이 동양 사회에서 형성된 학문으로 지금 살아남은 것은 한방이 거의 유일합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한방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경쟁자인 의학은 신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에요. 지금 미래 먹거리가 뭐예요? IT, BT 이런 거는데 지금 삼성도 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전자하고 바이오에 지금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화학인 이런 거 지금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이 바이오 쪽, 이 생명을 다스려주는 쪽에서 승부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거기 첨단이 의학이거든요. 왜? 인간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처럼 고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질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은 뭐 우리 인류가 존재했던부터 존재할 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학은 제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뭐 현대 과학을 총동원한 응용학문이죠. 뭐 생물이든 뭐 물리든 화학이든 뭐 전자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우리 건강을 살피는데 쓰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플레밍이라는 분이에요. 플레밍이라는 분. 플레밍이 뭘 하신 분인지는 알죠? 그 소위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분, 뭐 만들었다고 하여튼 발견을 한 분이죠. 발견을 한 분. 좀 게을렀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실험실 같은 거 이제 실험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정리하고 비크도 닦고 해서 딱 깨끗이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좀 게을렀나 봐요. 어느 휴가를 갔는데 그냥 실험 배지에 미생물학자니까 그냥 놔두고 갔다 왔는데 다른 건 막 그 곰팡이가 피고 다 다른 배지에 그랬는데 몇 개의 배지에는 오히려 곰팡이 주위가 있던 그 미생물들이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그 소위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건데 그 푸른 곰팡이가 떨어진 자리 주위에는 다른 미생물이 다 죽어 있으니까 거기서 발견한 거죠. 행운이죠. 사실 근데 행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과 맨날 떨어지는 것만 다들 보지만 만유인력을 그 공식을 찾아낸 사람은 뉴턴 한 사람이듯이 우리 곰팡이 주위에서 그런 거 뭐 쉽게 봤어도 아 이게 왜 죽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은 처음이니까 처음에 항상 어렵죠. 그 쉬운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플레밍이 그 페니실린을 만들어낸 것은 현대의학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마치 그 물리학에서 뉴턴이 만유인력 발견한 거나 거의 버금갈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의 수명이 뭐 120살, 130살까지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학에 있으니까 지금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100살까지 살 걸로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사라든지 암 같은 것만 걸리지 않으면 지금 20살짜리의 그 앞으로 자녀 수명이 80년 이상 될 걸로 예측을 해요. 아마 이미 지금 우리 주위에 90살 넘으신 분들 수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세 장수하십시오란 말이 정말로 그냥 정말로 오래 살라는 극존칭이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말이야 나 100살밖에 못 살은 그냥 저주하는 거 하는 시대가 곧 와요. 곧. 그러니까 멀지 않아서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뭐 한 원래 120살까지는 산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만 살면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날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추적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걸 때려 잡을 수는 있지만 계속 또 다른 어떤 공격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양방과 한방의 어떤 차이점이 바로 그렇게 발달한 의학이 있는데도 왜 한방이 존재하는가? 이제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쳐봐요. 곰팡이가. 그러면 그거 그냥 막 닦고 이렇게 하면서 없애는 방법이 있겠죠. 응?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 방 자체가 지하실이고 햇빛도 잘 안 들고 습기가 많으면 또 생기죠. 그러니까 그 방에 물론 그렇게 그냥 곰팡이를 닦아서 없애고 뭐 이렇게 살균제도 뿌리고 하는 방법도 뭐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 방에 햇빛을 들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습한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해야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 방에 곰팡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방법을 비교해 본다면
다 절대적이지는 않죠. 일단 곰팡이가 피었으면 뭐 살균제도 뿌리고 청소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럼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바람도 잘 통하게 하고 햇빛도 잘 들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다시는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자가 서양의학적인 측면이라면 후자는 한의학적인 측면이 강해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어떤 자연 친화적이고, 그래서 원래 그 곰팡이가 잘 안 생기게 우리 몸에 어떤 상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한의학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 페니실린이 이제 주로 그 아까 그 처칠의 폐렴도 치료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 있죠? 그 소설 여주인공이 걸린 병이 뭔지 아세요? 응? 응? 결핵이요? 폐결핵?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제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폐렴이에요, 폐렴. 폐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뭐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소설 보면 뭐 주인공이 막 불치병에 걸리고 이래야 그 독자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할까, 거기에 더 몰입하고 그러잖아요. 뭐 불치병이라 해서 뭐 무좀 걸렸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겠지만은, 그 뭐라 할까, 그 뭐 그냥 별로 뭐 그 죽지도 않을 병 걸렸다고 하면 스토리가 형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을동화 뭐 이런 거 보면 그 여주인공이 뭐 그 류종량인가 뭐 이런 것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참 본인과 관계없이 본인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잎새 주인공이 폐렴이에요. 물론 지금도 폐렴이 뭐 간단한 병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거 페니실린 나온 뒤로는 폐렴 치료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쉬워진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잎새가 주인공이 폐렴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시각으로는 뭐 별로 그 감흥이 안 일어나지만, 그 마지막 잎새가 저술된 시기가 192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1924년의 독자들은 주인공이 폐렴만 걸려도, 그렇게 지금 그 가을동화 주인공이 류종양 걸린 것만큼 그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 시절에는 폐렴 걸리면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금 마치 메르스 걸려서 죽는 사람이 생겼듯이. 그러니까 안타깝죠. 참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메르스도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죽으니까, 죽게 되니까, 그 비바람이 치는 날 담쟁이 하나만 더 떨어지면 나 죽을 거야라고 생각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빨리 병원 가서 그냥 고치면 될 일이지. 왜 저러나 할 정도,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바로 이만큼, 얼만큼 이 페니실린이 중요했던 약인가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왜 그러면 천년만년 살 수 없는가? 지금 이제 그런 페니실린은 외부의 공격이에요. 외부의 공격. 우리는 어떤 한 생명체인데 각종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데, 감기도 바이러스 아니에요? 감기도? 똑같이 추워도 다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응? 어떤 사람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뭐 춥다고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도 걸릴 수가 있고, 한겨울날 빨가벗고 밖으로 달리기 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개체에 따라 달라요. 몸에서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입을 하는 때 몸에서 그 방어하는 기운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 방어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면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높여주는 방법이 어느 쪽이 좋냐,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한방 쪽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시달리는 그것이 일단 외부로부터 공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내부로부터의 발생이에요. 암은 내부로부터 문제. 암은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암은 다스리는 병이지. 지금 여기 나를 비롯해서 다 지금 암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암세포가 뭐예요? 정상세포의 변화거든요. 정상세포. 왜 이렇게 빨간 게 안 써요? 네, 너무 약하네요. 정상세포의 변화. 어떤 이유로, 나 나쁜 세포가 될 거야 하는 애들이에요. 다 걔들 또 살아있고 뭐 그래요. 이거 우리 몸을 어떤 사회 구조에 비교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다 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하루 신문지면에 범죄가 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범죄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도덕이라든지 법으로 일정하게 약속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겨서 안 되죠. 응? 우리가 다 서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해서 만드는 게 도덕이라든지 법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건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응? 범죄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응? 나는 그 약속 안 지킬 거야. 나쁜 놈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렇게 안 지킬 사람들을 미리미리 찾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미리 잡아서 다 없애버리든지 하면. 범죄자들 보세요.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눈 다 2개 달렸고, 코 달렸고,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웃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저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범죄자가 언제 많이 생기느냐? 이게 잠복에 있다가 발현한 거잖아요. 잠복에 있다가. 이게 어쩌다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뭐 사소한 범죄 생기면 사회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회가 혼란했다든지 더 심각하게 어떤 기강이 흔들리면 그냥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말에 고속도로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이 뭐예요?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죠. 또 갓길은 응급 차량이라든지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서 못 다니게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승용차를 타고 가려면 늦게 가고 감수를 하든지 빨리 가고 싶으면 버스를 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승용차로 버스 전용 차선을 다닌다든지 그러면 자기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게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다니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뭐 막 길도 막히고 올 때 한 사람이 저리 들어가고 오면은 처음에는 나도 갈까 말까 하다가 어느 임계점을 벗어나버리면 그냥 나도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응?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왜? 나 저리 가도 안 잡히고 법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 가버리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버스 전차선 안 가면 나만 손해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막 법이고 뭐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기강이 잘 잡혀 있고 몸이 어떤 조화로운 상황이라면 이런 정상세포에서 벗어난 녀석이 분명히 있어도 이게 잠복에 있어요. 발현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몸의 기강이 무너져 버리면 이 녀석이 급격히 활동을 해서 이 전체, 우리 생명 전체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암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라는 건 우리 몸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기강을 잡게 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고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몇몇 개 이상, 보면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들이거든요.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제일로 문제는 과로, 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각종 스트레스,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대한암협회라고 하면 이제 암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인데, 14개 권고사항이에요. 교재 있죠?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할 필요. 다 읽어보면, 이거 현대학 발달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생활하자. 웰빙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한의학을 몰라서 그냥 한의학적으로 살아라는 말 안 했을 뿐이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하라. 황록색 채소를 주로 먹어라. 운동, 등등 보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그 방법으로 암을 예방하라는 거 나오지 않아요.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살면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 생기는 그런, 죽음으로 이르는 암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의 침입이라든지 우리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암과 같은 질환, 이게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결국은 우리 몸에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의 침입에도 보다 더 버틸 수가 있고, 내부로부터 생기는 암에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항상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정말 웰빙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998823세라는 말이 있듯이 벽에 똥칠하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내 정신 갖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그 죽음도 잘 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마 지금 이런 꼭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적인, 그러면 괜히 한의학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너 괜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냐. 한의학의 어떤 이해를 좀 해보자면은, 이 한의학은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걸 대우주.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참 말하기도 민망하지만은, 어쨌든 인간은 소우주.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강이 있고 산맥이 있고, 이것듯이 우리 몸에도 다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혈관도 있고 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주의 질서하고 우리 인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질서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을 철학적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봐서 자연 현상을 규명을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다 이거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잘 따르면 흥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한약으로 오면은 자연에 잘 순응하면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연에 거스르면 건강을 잃는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인합일. 전통적인 동양 사상은 곳곳에 똑같죠. 옛날에 어떤 훌륭한 정승이 있었어요. 그 정승은 어느 도사를 만났는데, 그 도사가 정승이 될 수 있다고, 너는 정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의사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거든요. 나도 결론이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이 양상이어든, 아니, 물이 양상이어든 영이 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정승이 못 된다면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정승하고 의사가 전혀 천리는 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예전 시각에서. 정승은 만백성의 고통을 없애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만백성까지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공자가 우리가 보통 인이라고 그러죠. 인. 뭐 불교 부처님은 자비, 뭐 예수님은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공자님은 인을 그 유교에서는 기본으로 해요. 근데 유교가 꼭 인만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사단 오상이라고 해가지고 인의예지 신. 응? 정도전 영화 드라마 다 봤어요. 정도전이 이제 고려 시대 불교 이게 너무 패습이 크니까 이제는 새로운 유학을 기본으로 하는 세상을 열겠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큼 유학의 이념을 중시하겠냐면 이제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고 그런 뭐 사대문도 만들고 이름을 다 정도전이 붙였잖아요. 그 사대문에 인의예지신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죠. 동대문은 흥인문, 서대문은 의를 돈독히 한다고 해서 돈인문, 남대문은 예를 숭상한다고 해서 숭례문, 북쪽은 조금 이제 원래 숙정문인가 되는데 옆으로 소문으로 홍지문을 만들었어요. 그 인의예지. 그리고 가운데가 뭐예요? 보신각이에요. 사대문을 열고 닫고 하는 모든 건 믿음. 그러니까 맹자가 그 우상을 주장했는데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서로 불신을 해버리면 뭐 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보신각 신자를 붙여가지고 보신각종에 의해서 사대문이 열고 닫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 유교의 가장 깊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의 정치를 왜 강조를 하느냐? 흥인지문 동쪽에 해당하는 인. 그리고 우수를 인술이라고 하느냐? 그 인은 측은지심이거든요. 측은지심. 측은지심.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맹자를 성선설이라고 그러는데, 측은지심은 뭐냐면은, 어떤 어린애가 우물 곁에서 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길손이 그 어린애가 내 아들이 아니고 전혀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어른은 이제 이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애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위험한 데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지나가다가 그 어린 아기를 우물에서 멀리 떼어서 안전한 곳에다 놓고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 측은지심. 아, 저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우술도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인자가 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 질병을 이렇게 뭐라 할까, 내 고통처럼 함께 측은하게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의사들은 뭐 돈도 밝히고 그냥 환자 오면은 그 뭐라 할까, 그 후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부터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술이 아니죠. 어쨌든 이 한의학은 그러한 사회의 뭐라고 할까, 현상과 다 일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내 이야기했던 대로 부정거사, 이건 좀 어려운 말이 되는데, 전기를 튼튼하게 해야 이 사기가 면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없어져 버렸네요. 여기 버전이 틀린가 본데, 위부에서 뭐 아무리 이렇게, 여기에 원래 세균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에 이제 편안하게 잘 담을 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의학은 인간은 전일 생명체라고 그래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든 뭐 다리가 아프든 이렇게 국소적으로 보지를 않고, 머리가 아파도 우리 몸의 전체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아프다 해서 다리 잘라내고 손이 아프다고 손을 잘라내고 이런 시각으로 인체를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도 한의원에 가면 당신은 뭐 심장이 나빠서 그래요. 아니면 간이 나빠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간, 심, 우리가 말하는 해부학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오행, 우리가 보통 모카토금수라고 하잖아요. 간신비패센으로 대표되는 건데, 그 심장으로 똑같이 머리가 아파도 어떤 사람은 당신은 간이 나빠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당신은 심장이 나빠서 아픈 거. 이렇게 달라지고 치료 방법도 달라져요. 또 그 반면에 머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똑같이 간이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한의원에 가서 당신 간 나빠요.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하면 간 기능 검사 뭐 받아보고 일단 정상인데요. 그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몸 전체를 하나로 인식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든 뭐 다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그 근본 원인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찾아서 병을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배에 관계된 거니까 빼버리고 지금 1시간이 다 돼야 되는데 신토불이라고 하면은 우리 땅에 나는 것들이 우리 몸과 많이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고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전혀 뭐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동기상구라는 말이 있는데 동기상구 이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주역에 동기상구 동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학 동기, 군대 동기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한자가 다르죠. 응? 그거는 기수 1기, 2기, 3기 뭐 이런 그 기자 1학기 이야기할 때 지금 2기라며요. 근데 여기도 동기죠. 한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다 동기. 허준약초학교 2기 동기생입니다. 근데 여기 동기는 기운기자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표현은 뭐 안 하셨지만 대충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형제 자매를 동기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를 동기. 같은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같은 기운. 같은 기운이 뭐겠어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죠. 응? 이북도 엄밀한 의미는 동기가 안 돼요. 이북 형제도. 왜? 엄마가 다르니까 같은 기운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같은 거예요. 형제간끼리는 전혀 개체가 다르지만 부모인 입장에서 나하고 내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은 이 애도 만들고 저 애도 만들고 계속 만들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동기. 동기는 서로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어려울 때 살펴주고. 근데 형제간에 참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죠. 동기상구. 근데 형제자매는 어려우면 서로 돕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신토불이는 뭐냐? 우리 사람도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오랜 세월에 이 기후 속에서 적응이 되면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추위가 뭐 일기에 보면 엄청 춥다고 하는데 내가 별 보면 춥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엄청 춥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이 정도 우리는 다 적응을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 사람들이 오면은 오늘 날씨 덥다고 유통 벗어던질지도 모르고 또 저기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남양 군도에 사는 사람들 오면 그냥 춥다고 아마 꼼짝 못할지도 몰라. 왜? 오랫동안 살아온 기후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한 게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기후에 잘 적응되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가 쾌적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만 그러느냐? 우리 땅에 나는 갖가지 약초라든지 먹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같은 기후 풍토 속에서 같이 오랜 세월 적응해 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기운이 서로 통해서 질병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꼭 효과만 좋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추를 예를 들면은 고추가 이 마늘하고 고추가 있는데
마늘이야 뭐 단군 신화 때부터 나오니까 우리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이 땅에 함께 했죠. 응? 물론 이제 지금 마늘은 2000년 전에 들어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늘이라고서는 오랜 세월 우리 땅에서 함께 있었던 거고, 고추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걸로 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00년에 들어왔다면은 지금 뭐 한 400년밖에 안 돼요. 우리 땅에 존재했던 게. 그런데 우리 땅에 이 고추가 빨리 적응을 했어요. 고추는 우리 입맛에도 잘 맞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은 마치 지금 고추장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민족이 돼버렸죠. 세계에서 아마 고추장 사랑이 최고 하던 좋은 민족이 아마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성분상으로 따지면 베트남이라든지 그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고추들 엄청 맵죠. 이 고추의 이제 주성분이 캡사이신이라는 건데 그냥 매워가지고 대지도 못하죠. 입에. 그런데 그 맵다고 꼭 우리가 입맛에 맞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추가 우리 적당하게 우리 입맛에 좀 제일로 잘 적응돼서 적절하게 그 입맛을 돋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면 더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같은 우리가 만약 여기 지금 뭐 월남고추 사다가 고추 대용으로 먹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불닭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막 이제 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 베트남에서 수입에다가 소스도 만드는 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죠. 우리 토양에만 생산된 고추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토부리. 여기서 세종대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세종대왕이 안 계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대왕이 우리는 민족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신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요즘 정체성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한글을 만드셨죠. 이 문자를 통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 어떤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죠. 아직도 한자에다가 뭐 이상한 향찰 문자를 쓰고 있었을지 이거 몰라요. 아니면 뭐 일본 놈들 문자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고. 세종대왕은 그 한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오늘날 영토를 확정했어요. 오늘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되게 그 두 가지 있으면 끝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 과학 모든 부분에서 그때 형성됐어요. 한의학도 그때 형성됐어요. 사람들이 되게 동의보감 그러는데, 동의보감은 세종대왕이 안 계셨다면 나올 수가 없는 책이에요. 동의보감은 1600년경에 나온 책이고, 세종대왕님은 1400년대 분 아니면 200년, 200년이 채 안 되는 차이예요. 세종대왕은 오늘날 우리나라 한의학의 기본을 만드셨어요. 그 책이 뭐냐? 향약집성방이라고 하는 책. 향약집성방. 향약집성방은 얼마큼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향약, 중국 약에 대신하는 우리나라의 약을 집성했다는 거거든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집현전 학자들을 중국에 수없이 보내서 의문을 연구해 오게 하잖아요. 그냥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이 향약집성방을 만들기 위해서 유효통이라든지 노중래라든지 이런 한의사들을 중국에 수없이 보내요. 보내서 뭘 연구시키느냐? 중국의 약재와 우리 약재가 같은지 틀린지, 틀리다면 대용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인지 이걸 연구시켜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뭐 서방 선진국에 보내서 유학생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유유통이라든지 노중래 같은 그런 그 한의사들을 보내서 맞는 것이 향약성방인데, 그때 우리나라 한약,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약에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애석하게 틀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당귀도 잘못 만들었고 뭐 이런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잘못 만드는 것은 그 뒤로도 계속 잘못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얼마큼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그때 당귀라든지 사삼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세종대왕이 제대로 잘 잡아놨다면, 그 뭐라 할까, 오늘날에도 그때 만들어진 대로 했을 텐데, 그때 잘못된 식물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세종대왕 때 그 약을 정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동요방암도 나오고, 동요방암은 다만 그 약 가지고 처방 만들고 해서 치료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볼 때 그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바로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우리 땅에서 나온 약으로 온 국민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라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훌륭한 일인가 알 수가 있죠. 일단 갈근은 뭐 산에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재배까지는 아니지만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식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칡은 말 그대로 칡의 뿌리 부분인데, 효능은 주로 이제 발한 해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련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주는 데 쓰는 약인데, 이제 민간에서는 뭐 그런 쪽의 어떤 효과보다는 술 먹고 숙취가 생겼을 때 숙취를 제거해주는 식물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약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약에서 어떤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약적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전공자들이 아니면 이해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게 발한 해열약이고 진경약이고 뭐 숙취에 쓰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전혀 다른 걸로 보이지만, 한약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계통이라고 보면 돼요. 숙취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숙취는 어떤 걸 숙취라고 그래요? 술을 하여튼 많이 마시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속이 더 불어가고 머리가 없고, 하여튼 소화기 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고, 머리가 그냥 뭐 심하게 아프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갈증, 조가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갈증. 그러니까 이제 칡을 먹게 되면 이제 그런 그 갈증을 없앤다거나 머리가 아픈 것을 없앤다거나 소화기의 문제를 없앤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칡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숙취 있을 때 칡 먹는다 그렇게 하지만, 숙취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한 거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칡의 효능은 뭐냐? 이제 길게 좀 설명해요. 이제 전반적인 한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냥 술 먹고서 칡이 좋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먹었다고 나도 먹고 이렇게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게 옆집 아저씨가 먹고 좋았으면 나도 먹어도 좋겠죠. 대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약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먹다가 좋다 해도 한 명이 나쁘면 나로서는 그게 100% 나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천하명약 인삼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8명, 9명한테는 좋지만 누군가 한 명은 그거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밥이라든지 이런 식품과 약은 구별을 해야 돼요. 식품과 약은. 근데 지금 아까 보면 그냥 여기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뭐 한약이나 무조건 다 좋겠지. 물론 대부분은 좋아요. 10명 중에 7, 8명은 다 좋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먹어도, 그냥 평생 먹어도 아무 불편 없이 사는 그건 식품이죠. 밥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발현 안 되는 것 뿐이지만은, 평생을 먹는다든지, 매일 먹는다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약이 뭡니까? 생활성 물질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뭔가 같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은 또 반대 측면에서 볼 때는 나쁜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칡이, 우리 뭐 칡즙 얼마든지 부담 없이 먹죠. 뭐 이게 옛날에는 구황식물이라고 해서 이제 보릿고개 이럴 때 먹을 거 없으면 산에 가서 칡에다가 이제 이거 찢어서 그 전분 성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냉면도 해 먹고 뭐 여러 가지 해 먹었죠.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그런 칡냉면도 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식품이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옛날에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칡이라고 하는 건 식품으로 쓸 만큼 참 부드러운 약인데도, 근데 칡 먹고도 사고 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바로 이 숙취에 집착을 해가지고, 숙취는 이제 갈증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갈증, 두통, 뭐 설사 이런 거. 근데 칡의 효능을 가만히 보면은 이 모양과 한번 보세요. 모양. 입이 아주 넓적하죠. 그다음에 땅 속에 뿌리가 엄청나게 굵죠. 그래서 땅 속에 물을 많이 흡수를 해서 입이 넓다는 건 뭐예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막에 있는 선인장이 만약 이렇게 넓적한 입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못 버티고 죽지요. 선인장은 그 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시예요, 가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구조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 선인장처럼 잎이 변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껍질이 변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털이 변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지가 변한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가시라고 하는 건 뾰족하게 생긴 걸 그냥 가시라고 하지만, 식물들은 그 여러 가지 조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뿌리, 이것은 기본적인 조직 이름인데, 가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 잎이 변한 것도 있고, 어떤 건 껍질이 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카시아도 가시가 있죠. 아카시아의 가시는 껍질이 변한 거예요. 이 가시는 되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선인장처럼 그런 생존하기 위해서 이부 기능이 축소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같은 건 껍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 가시가 금방 떨어져요. 껍질 떨어지는 것만큼. 그런데 조각자라는 게 있어요. 한약재 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가시가 절대 안 떨어져요. 왜? 그건 가지가 변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하여튼 선인장 같이 그렇게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잎이 가시처럼 거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칡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밑에 뿌리도 크고 잎도 크고 이 물을 밑에서 한없이 뿜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서 위로 발산시키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터 역할을 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모터 역할. 우리 몸에 이게 와서 어떤 똑같이 모터 역할을 해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배탈 설사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 갈증도 생기고. 술도 일종의 물인데, 먹으면 우리 몸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갈증이 생기냐고요. 응? 왜 갈증이 생겨요? 응? 빠져나가서요? 물론 빠져나갈 수도 있죠. 술 먹으면 소변도 자주 보고 더 많이. 근데 술 먹으면 왜 몸이 푸석푸석해져요? 네? 수분이 빠져나가서 푸석푸석해져요? 술 먹으면 몸이 다 푸석푸석해지죠? 쉽게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건강할 때는 이렇게 몸이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70%가.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수분이 일정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응? 그게 건강한 상태죠. 근데 술을 먹으니까 이놈이 가서 이 수분의 균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의 절대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수분이 아니, 과잉은 아니고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균형을 잃어버리냐? 수분이 주로 아래로 처지고 그래서 소변이 나가고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껍데기로 물리고 그래서 몸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내부에는 수분이 부족해져 버리니까 몸 전체로는 일정한데 수분 대사가 끊임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분이 편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래로 껍데기로. 그러니까 안은 부족하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조갈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겠어요? 밑으로 몰린 거, 껍데기로 몰린 거 이것을 다시 순행시켜 줘야 되거든요. 모터를 가지고 순행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 이렇게 수분이 편제되는 걸 다시 위로 올리고 표피에 있는 것을 다시 안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줘야 그래서 갈증이 없어지고 숙취도 없어지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마치 그것은 칡이 땅속 깊이 뿌리가 이렇게 물을 흡수해서 위로 뿜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여름은 굉장히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농민들이 아주 힘들었죠. 그거 어떻게 해요? 땅 위에는 다 말라 있죠. 마치 우리 몸에 지금 입에 갈증이 있듯이. 그러면 멀리서 물을 끄집어오든지 지하수 끄집어서 눈에다 물을 대는 거잖아요. 그래 모터를 돌리고. 근데 만약에 지하수도 없는데 그냥 괜히 밑에다 놓고 모터 돌리면 어떻게 돼? 모터 과열돼서 물도 안 올라오고 그 사고가 나죠. 자, 그럼 우리 몸으로 다시 오면 술을 먹었다든지 해서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수분이 편제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숙취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게 먹고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죠. 근데 갈증을 없애준다고 해서 몸에 원래 물이 없는 사람들, 지금 방금 지하수에 물도 없는데 괜히 모터 돌리면 오히려 사고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원래 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걸 보통 음화하다고 그러는데, 음이하다, 음양에서. 그런 사람들이 칡을, 물론 뭐 한두 잔 먹으면 표 안 나겠지만, 몸에 좋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칡차를 먹는다든지 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몸 밑에서 품어 올릴 물이 있을 때, 먹고서 이렇게 갈증도 풀어주고 그러는 것이지, 아예 물이 없는데 칡 계속 먹어봐요. 안 돼요. 정말이에요. 원래 물이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나이 드신 사람들, 고목나무 든 사람들. 저도 이제 그런 경지에 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원래 물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 칡 먹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열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요. 그 칡의 부작용이. 가끔 보면 칡 먹고 몸이 안 좋아지고 더 힘이 없어지고 더 열이 발생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술 먹고 이렇게 한 경우는 칡 한두 잔 먹고 그러니까 다 별것 없이 지나가지만 그냥 칡이 좋다고, 그냥 한없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음호한 사람들, 원래 몸에 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내가 지금 칡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모든 한약재가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도 다 좋다. 물론 대부분은 좋지만 누구에겐가 좋다면 누구에겐가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냥 한약이 좋고 약초가 좋고 해서 아까 좀 교부살에도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물론 대부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좋지만 정확히 사용을 해야 되죠.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 칡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약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칡은 단순한 그런 숙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강몸약에 쓰여요. 지금 이게 발한, 해열, 진경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고혈압 환자도
이 칡을 쓰려면 무조건 발안해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기 환자에 쓰지만 감기 환자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시때때 변화가 되고 목이 뻣뻣하고 쥐꼬리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감기 환자에만 목 뒷덜미가 뻐근하고 머리 아픈 경우 뭐 당연히 쓸 수 있지만 그런 경우 그 소위 이제 태양병, 뭐 양명병, 소양병 뭐 이런 게 있어요. 양명병 상황인데 태양병에서 막 겹치는 그런 상황에 쓰는 것인데 감기가 아니더라도 쓸 수가 있어요. 한약은 그런 증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목 뒷덜미가 뻐근하고 아프면서 머리가 뻐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칡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혈압에 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머리와 목이 아플 때가 책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그거예요. 그냥 머리와 목이 아프다고 무조건 칡 먹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목덜미가 뻐근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그런 경락적인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서 한다면 그게 감기가 와서 그렇게 증상이 와도 쓸 수가 있고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상에만 집착을 하면 전혀 안 돼요. 책 보면 저 아까 뭐 약초 사전도 갖고 있지만 그 증상 다 있으면 그냥 뭐든지 먹고 다 나았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갈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한약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활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감초는 이거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재배가 안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재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 충청북도 제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데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처방에서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사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약방에 감초라고 하는 것은 한방 처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이 섞여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효능은 다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다 똑똑한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조직이 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도 함께 좀 집어 넣어줘야 조직이 더 잘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좀 모자란다고 빼내면 그 중에 또 한 명이 또 모자란 놈이 돼요. 그게 이게 조직의 생리예요. 그냥 이게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 할까, 누구한테 자기보다 못한 놈이 있어야 저는 그렇게 좀 사회생활에는 똑같아. 이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인삼도 좋은 약이고 뭐 환기도 좋은 약이고 좋은 약만 먹는다고 처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뭣도 좋으니까 하나 더 집어넣고 뭣도 좋으니까 더 하나 주면 한약이 어렵지 않죠. 한약이 많이 써봐야 한 뭐 6, 70개면 웬만한 처방 다 쓰거든요. 6, 70개. 물론 우리가 책에는 뭐 한 5, 600개 공부를 합니다만은 우리 한의대생들이 그냥 5, 600개 다 쓰지 않아요. 많이 쓰는 약재들은 한 6, 70개. 그럼 그거 가지고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는데 나는 귀찮아. 그냥 6, 70개 한 처방에 다 넣고 다리 먹게 해버릴 거야. 그러면 어떤 약인가 가서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뭐 공부할 게 뭐 있어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큰 솥에다가 한 6, 70개 집어넣으면 뭐 그거 충분히 집어넣는데요. 맹물이 돼버려요. 맹물이.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쨌든 간에 그 처방을 그래서 원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개성이 강하다고 다 효과 있다고 해서 이놈들이 섞어놓는다고 잘 안 돼요. 얘도 감초가 들어가서 야, 너 너무 그러지 말고 좀 힘 좀 합쳐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마다 감초가 꼭 들어가는 거죠. 너무 개성이 강한 약재들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지 서로 힘도 합치게. 그러니까 많이 쓰는 약이죠. 직접적으로 이게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로 그렇게 써요. 그냥 아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세종대왕 이렇게 중요한 약을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엄청 시도를 합니다. 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그 재배를 시도한 적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감초는 중국의 북방에서 만주, 몽골 이런 쪽에서 이 초원지대에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초원지대에서. 그 초원지대의 특성이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란 것도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고생하지 않으면 이놈들이 뭐 뿌리도 깊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만주라든지 중국 북방의 감초밭은 땅속 깊이 물 있는 데까지 뿌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가 발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은 아마 함경북도 그 해안가 모래 땅이 아마 비슷하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감초를 엄청 재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거기 그렇게 척박하지 않으니까 감초 얘들이 뿌리를 굳이 크게 뻗어내려가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돈 있고 그러면 자식놈들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모 의지에서 독립심이 적어요. 그냥 공부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어떤 녀석이 그랬다고 그래요. 넌 장래 소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나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빠가 영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아이 그 사람도 자기 혼자 살아가려면은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하겠지만 그게 뭐라 할까 부모 믿고 막 하면 잘 안 해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깊이 뿌리 안 내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오면 이 감초가 그래서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땅 속으로 가야 되는데 땅바닥을 기어다닌다 이거예요. 굳이 뭐 물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더 우리나라 토양에 적응해서 훌륭한 감초가 되려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초는 그래서 주로 약방의 감초라고 해서 그 보조적으로 쓰지만 이게 이제 군약이라고 해서 주약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주로 어떤 때냐? 목이 아플 때, 뭐 이렇게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도라지가 목에 많이 쓰이는데 감길탕이라고 해서 감초하고 도라지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이렇게 하면 저처럼 이제 목이 칼칼하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인후에 뭐 염증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감초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만 먹으면 너무 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라지는 또 좀 맵고 아리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섞어서 차로 이렇게 마시면 목 같은 걸 보호를 할 수 있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이야기 많이 나오고 많이들 사시나요? 이제 곡기생이죠. 상기생은 이제 아까 설명 잘 하더구만요. 상기생은 옛날에는 상기생 뽕나무가 많았으니까 예전에는 상기생이 좀 있었어요. 이 뽕나무는 중요한 식물이었죠. 예전에는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뽕나무는 뭐 필수였죠.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뭐 뽕나무는 장려를 하고, 그러니까 상전벽해니 이렇게 어떤 사자성어가 나온다는 건 그게 흔하니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뽕나무는 뭐 거의 양잠업은 뭐 거의 사라져 버렸고, 또 뭐 그렇게 뭐 뽕나무에 많이 활용되지 기회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참나무 겨우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뽕나무 겨우살이는 종자가 달라요. 사람들은 겨우살이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뽕나무 겨우살이, 참나무 겨우살이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뭐 사람하고 뭐 개하고 이런 정도 차이예요.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뭐 말만 겨우살이는 말 그대로 겨울에 월동한다는 뜻 외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어요. 기생식물이라는 것 외에는. 이 겨우살이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뽕나무 겨우살이 종류도 있고, 이 참나무나 이런 사과, 이런 장미과
참나무가에 기생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참나무 겨우살에 이게 가장 흔한 거죠. 뭐 동백나무에 기생하는 것들은 또 동백나무 겨우살이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응? 종자 그 기본이 다른 것들이에요. 다만 기생식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뿐이죠. 그 중에 하여튼 가장 흔한 게 이 참나무 겨우살이에요. 아까 좀 아마 어디서 지금 채취를 해온다고 하는데 아무나 채취하면 안 돼요. 지난 봄에 산림청에서 이제 임산물 채취를 허가 없이 하는 사람은 다 잡아 가두겠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물론 임산물 원래 채취 금지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산에 있다고 해서 임자 없는 경우 아닙니다. 다 산도 임자가 있고, 그 뭐죠? 하다못해 국가가 국유림 있고 다 소유자가 있지.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그게 뭐 채취 안 하면 없어지고 하니까 국가에서 그냥 방치하고 봐주고, 또 임산물을 이제 그 영농조합인가 뭐 이렇게 임산물 채취할 수 있는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채취를 허가해 주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무단 임산물을 채취하면 법대로 집행하겠다. 지난 봄 무렵에 그런 일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겨우살이가 몸에 좋다 소문나니까 그냥 막 이제 너도 나도 그냥 우리 산에 가서 돈 좀 벌어보세 막 해가지고 이걸 막 채취를 하는데 이게 되게 유해 있거든요. 나무 유해. 그게 이것만 채취하면 사실 좋아요. 이게 기생식물이니까 이게 있으면 나무가 막 우리 몸에 기생충 있으면 우리 몸이 좋겠습니까? 이게 기생식물인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없애주면 좋은데 이것만 따면 좋은데 채취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따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산림이 훼손이 돼버리죠. 지금 이거 다음에 그 조합에서 여기 채취한다는데 어떻게 이거 이제 제대로 올라가서 채취하시겠지만 이게 무단 오는 사람들은 지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잘라서 쓰러뜨리고 그냥 이거 따고 그러니까 그 방치할 수가 없죠. 산림이 훼손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달이 됐어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이 기생식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많은 데는 내장산. 아마 지금 가면은 내장산이 원래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지만 단풍이 많다는 건 뭐겠어요? 소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죠. 이런 화렵수, 참나무 종류가 많은 산이 단풍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산 단풍. 참나무 종류가 많으니까 지금 가보면 요즘은 안 가봤지만 한 뭐 10여 년 전까지는 가끔 산을 자주 갔는데 겨울산은 보면 이 까치집 같은 것이 엄청 많거든요. 내장산에. 그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장산 단풍을 오래 유지시키려면 이거 다 없애줘야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국립공원이고 하니까 못 없애고 그냥 계속 뻗어가는 거죠. 이게 열매, 지금 이게 빨간 열매, 아니, 빨간 열매가 이 동그라만 열매. 이게 이제 새들이 먹으면, 이제 그 배설물로 떨어져야 이게 발화가 돼요. 그냥 심으면 발화가 안 되고. 근데 새들이 먹고 나서 밑에 가지에 노는 게 아니고 위에까지에서 노니까 다 위에만 되게 생겨요. 그러니까 위에 많이 생기죠. 그럼 아래 낮은 데서도 놀고 그러면 아래에도 생기겠지만 대개는 대부분 위에 사람 손에 안 닿는 이런 쪽에서 이게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올라가서 없애주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한약에서는 풍습성 관절염 이런 쪽에 쓰던 약이에요, 원래. 풍습. 한약에는 식룡통이란 말이 없어. 식룡통은 현대적인 용어죠. 그 한약 용어는 비증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이제 풍, 한, 습 뭐 이런 원인으로 보는데 풍과 습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약이고 그래서 대개 이제 이게 한 50대 이상 나이 들면은 이 풍습이 침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몸에 풍습을 없애주어서 신경통을 치료하던 약인데 이제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구입을 어떤 상황으로 하는지, 이게 이 살아있을 때, 말리기 전에는 이게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잎이라든지 이게 안 떨어집니다. 찢어지기는 할지언정 쉽게 안 떨어져요. 아주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르면은 붙여놓기도 힘들어요. 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그 식물 표본을 만들면 이게 이런 때 신선할 때는 뭐 잘 모양 갖고 있는데 다 마른 뒤에 이렇게 보면 식물 표본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어요.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이거 식물 표본 만들 때는 마디마다 다 그 테이프로 붙이든지 그래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신선할 때는 끈질기게 잘 붙어 있는데 마르면 뚝뚝 떨어져. 이 사지 백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골격 이런 질환은 그래서 잘 치료하고 이게 잘 안 떨어지니까 유산 방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성들이 그 유산 전주증 있을 때 이 곡기생 이런 것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쪽.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한 10년, 한 거의 20년 다 된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이게 항암 효과가 있다. 하여튼 이게 한때 막 엄청 이게 걔들이 수집을 해갔어요. 이 참나무 겨우살이를. 이 유럽에도 많은데 이제 채취지는 않으니까 걔들은 이제 주로 중국에서 이런 걸 수집을 한 것을 연구를 엄청 했는데 아마 별 효과가 없는지 그냥 연구는 이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어떤 신경통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는 행운의 나무라고 그래. 행운의 나무. 산에 나무 높은 데에 있으니까 또 어떤 장군이 저기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이에 총알인지 화살인지 이게 쑥 지나갔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맞았을 텐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피해서 갔다고 해서 행운의 나무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시들지 않으니까 겨우살이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이렇게 푸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되게 파티 같은 거 열 때 파티장 입구에 이걸 꺾어다가 이렇게 그 문 장식을 하면 이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행운이 온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뭐 남녀가 이렇게 서로 프로포즈를 이 겨우살이 밑에서 하면 성공률 100%. 그래서 이 나무에서 이렇게 그 서로 구애를 많이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아주 흔한 나무예요, 사실 흔한 나무. 네. 그다음에 구기자. 물론 약은 신선한 상태가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병은 1년 12달 골고루 발생하는데 약제는 채취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신선한 걸 구할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뭐 산삼도 신선한 것이 훨씬 나아요. 말려버리면 값뚝 떨어져요. 말린 건산삼은. 그렇지만 약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말린 걸 기본으로 한다. 자, 구기자.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조그만 하니까, 이게 가지과 식물이에요. 가지라든지 뭐 이런 건데, 가지는 큼지막한데, 조그만 하니까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되게 우리나라 식물 이름이 좀 이렇게, 원래 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좀 직설적인 식물 이름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그 특징을 보고 되게 이름을 붙이니까. 근데 뭐 식물 이름만 그렇게 좀 천한 건 아니에요. 사람 이름도 개뚱이, 수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뭐 이름 고상하게 안 붙였어요. 이름이 천해야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해서 뭐 지금 누가 이름 개뚱이라고 붙이고 뭐 수뚱이라고 붙이지도 않지만 사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개뚱이라는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응? 뭐 꼭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는 뭐 그렇게 이름을 오래 살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뜻으로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이 다 한자화돼 가지고 특히 한약재는 한약재 이름하고 경쟁하다가
우리 순수한 예쁘든 않더라도 우리 순수한 이름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가급적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식물 이름을 좀 되살렸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약재 이름으로 대개는 불러버리죠. 근데 이 구기자 나무야죠. 원래 식물 이름은. 이 열매는 구기자. 그다음에 뿌리는 지굴피라고 하는 약으로.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좋은 식물이에요. 버릴 게. 아까 칡은 음모한 사람들은 갈증이 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음제를 써야 돼요. 이런 구기자라든지 뭐 이런 황정이라든지 둥글레라든지. 그러니까 똑같이 갈증이 나더라도 칡차를 먹여야 할 사람이 있고 둥글레차를 먹여야 할 사람이 있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기자는 바로 그 음을 보하는 쪽에 약재들이에요. 보약으로 이건 없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한의원에서 다 약을 달여서 리트로트 파우치에 넣어서 이제 먹으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첩약으로 다 쌌잖아요. 그냥 첩약 아무렇게나 싸지를 않았어요. 다 그것도 처방이 보통 약이 한 10대 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밑에는 이제 풀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 약재들 잘 놓고 하여튼 맨 위에는 특히 보약 종류 지을 때는 되게 복령이라고 약이 있어요. 하얀 거. 보약에는 반드시 들어가죠. 거의 다. 복령으로 이제 덮어요. 맨 위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인삼이라든지 이런 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검고 붉은 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다 조제를 해요. 그러니까 약 조지 삼정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을 조지하는 사람, 약을 다리는 사람, 약을 먹는 사람이 다 그 병을 잘 고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먹어야 효과가 있다 해서 삼정성인데, 그러니까 조제도 그냥 처방 12개, 물론 어차피 약단지에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쏟아붓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똑같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제할 때 보면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보약 같은 거 이렇게 첩약 끌러보면 맨 위에가 인삼이라든지 빨간 거, 검은 거 이런 게 있는데, 빨간 것은 거의 구기자 아니면 산수유 반드시 들어가고, 이제 검은 것은 숙지황이라든지 용안육 이런 약이 들어가고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다 조제를 했죠. 그래서 보약에는 이게 거의 빠짐없이 사용이 되어지는 약입니다. 근데 이 구기자는 꽃이 굉장히 오래 펴요. 구기자는 한약재 중에서 이만큼 오래 피는 약재가 없을 거예요. 꽃이 오래 핀다는 건 우리 무궁화도 그러죠.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죠. 무궁화. 궁자가 다할 궁자니까 다함이 없이 끝없이 핀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국화는 우리 민족하고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꽃이 오래 피는데 무궁화 이렇게 보면 꽃 하나가 오래 피는 게 아니에요. 피고 지고 막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미 져도 또 피고. 그러니까 위세가 침입하면 그냥 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고 또 쓰러지면 또 나가 싸우고 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온 거죠. 사실 이렇게 역사 한 민족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한 민족이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죠. 특히 강대국 옆에서. 사실 중국 옆에서 유지되는 나라가 월남이나 우리나라 정도나 되죠. 다 없어져 버렸지. 근데 지방간이 더 심해지면 결국은 간경화라든지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죠. 근데 이제 이 구기자 이런 것이 비교적 이제 복용을 하면 그 지방간 내 지방을 좀 분해를 좀 더 해주기 때문에 좀 도움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만 먹는다고 치료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이런 걸 먹어가면서. 근데 예전부터 이 도사라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 사람이라 해서 오래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사들이 가장 애용했던 것이 바로 이 구기자죠. 그 다음에 이 장수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 본초 강목을 보면
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기자도 껴요. 되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집안을 보면 이제 옛날 사람들 물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물이 중요하다는 거,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산 임수,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흘러가야 좋은 취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으면 취락이 형성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꼭 오아시스가 아니라도 우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우물이 물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해서 장수하는 집안을 이제 부러우니까 이제 그 집 우물을 많이 이제 살펴봤나 봐요. 그래서 우물 밑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주 붉은 돌이 영롱한 빛을 발휘하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물 밑을 파고 들어갔더니 아주 그 굵은 나무 뿌리가 우물 속으로 들어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자, 붉은 돌은 주사예요, 주사. 주사가 막 우물 밑에 있어서, 그 주사에서 우러나온 물을 먹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가 우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식물의 기가 우물 속에 가득 있더라. 그게 바로 그 구기자예요. 그래서 주사라든지 구기자 이런 것이 다 이 장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계기가 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연단술 이런 것이 다 주사, 단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사를 갖고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이런 그 구기자를 그 오래 사는 사람들이 애용을 했던 약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농약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불안한 사람들은 그래서 발효를 해서 뭐 이렇게 그 좀 농약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좀 완화시키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그래서 뭐 장수, 오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자들에게 정력, 어느 회사가 남자에게 뭐 좋은데 뭐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오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5가지 종자. 바로 이 구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차전자, 복분자, 오미자, 토사자, 뭐 이렇게 해서 오자인데, 구기자는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금수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골수할 때 숫자죠. 그래서 술에, 주로 이제 술에 오랫동안 담가가지고, 구기자를 건져내서, 쪄낸 다음, 이렇게 먹는 방법. 그 다음에 국화. 우리나라는 국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국화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기자하고 국화를 녹차 이런 걸 해가지고, 눈을 맞게 한다. 총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총이 뭐예요?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눈이 밝고 귀가 밝으면 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미 뭐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는데,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게 된다면 이제 너 늙어가니까 빨리 염라대왕 만날 준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제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단순히 시력을 좋게 한다는 뜻보다도 노화를 예방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이미 이렇게 하얘진다든지 눈이 침침하다든지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은 뭐 머리 좀 하얘졌다고 뭐 이게 뭐 아프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수명이 다해간다는 하에 알려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머리가 하얘졌던 것이 검어지고, 흔들렸던 이가 다시 뭐 생기고, 이렇게 눈이 다시 천리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옛날 책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시 그 젊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귀는 승금초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참당귀를 써요. 참당귀. 이 참당귀는 강원도 진부, 평창이죠. 평창군의 진부, 대화, 뭐 이런 쪽에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산지고, 실제로 품질도 아주 우수해요. 이 붉은 보라색
계통의 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세종대왕이 제대로 했으면 참 좋았던 것 중에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당귀가 중국 당귀, 한국 당귀, 일본 당귀가 다 달라요. 쓰는 게. 처방은 같은데 우리는 이 참당귀를 당귀로 쓰는데 일본은 일당귀라고 하는 거, 하얀 꽃 피는 걸 써요. 중국 당귀는 우리나라의 기후에는 자라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중국의 저쪽 그 감숙성에서만 크는 중국 당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머니까 세종대왕이 거기까지는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당귀를 세종대왕 때부터 써왔고 일본 애들은 이제 하얀색 꽃 핀 걸 썼어요. 이 하얀 꽃 핀 건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식물이 아닌데 60년대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농가에 계약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종자를 갖다 주고 이제 자기들이 사갔죠. 이 일당귀를. 근데 이제 이놈들이 우리는 중국하고 국교를 90년대, 92년인가 맺었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더 빨리 맺었어요. 70년대 후반쯤인가 맺었을 거예요. 일본은 중국하고 국교를 빨리 맺었어요. 그래서 국교를 중국하고 맺은 뒤로는 중국이 더 싸니까, 우리나라에 계약 재배하던 것을 중국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내내 재배하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안 가져가니까, 좀 난감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쌈밥집에 쌈채소로 이게 다 이제, 뭐 신선초 뭐 이런 이름으로 쌈밥집에서 바로 일당귀 잎이에요. 일당귀. 사실 쌈으로 싸먹기는, 쌈으로 하려면 향기도 있어야지만 입이 좀 넓적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일당귀는 입이 넓적하지도 않고 그냥 뾰족뾰족 하는데 향기가 좋으니까, 쌈밥집에서 이게. 그래서 원래는 그 뿌리를 당귀로 쓰기 위해서 재배를 했던 건데, 일당귀는. 그래서 이제 쌈밥집에 지상부 잎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재배하고 있고, 그 소비량이 이 쌈밥집이 유행을 하니까 엄청나가지고 오히려 뭐 이 참당귀 재배보다도 더 많아요. 재배량이 엄청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는 기존의 약초들이 이제 뭐 중약제 경쟁이 안 되니까 재배가 시들해지는 판에 이제 이런 것이 유행을 하니까 뭐 방풍나물도 유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원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당귀는 하얀 꽃 피어 있는 겁니다. 뭐 당귀는 여기서 설명을 뭐 할 것도 없이 보혈제 왕입니다. 보혈제 왕. 인삼은 보기제 왕. 기를 보하는 데서 인삼의 왕. 녹용은 정을 보하는 데 왕. 정. 그 다음에 당귀는 혈을 보하는 데 왕.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한약에서는 기, 혈, 양 뭐 이런 게 중요한 구성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당귀는 혈을 다스리는 데서는 대장인 겁니다. 대장. 이 기를 보한다든지 이런 쪽은 부작용이 뭐냐면요. 번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삼 먹고 번일 나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아, 내 몸에는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인삼을 먹고 갈증이 없어지고 이래야 정상이지, 인삼을 먹었는데 오히려 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몸에 안 맞아요. 인삼, 환기 이런 약은 이것은 내 몸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명연이니 뭐니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내 몸에 안 맞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비해서 이 당귀니 뭐 이런 것은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부작용 일단 출발이 설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주의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변비 환자들, 여성들이라든지 나이 든 사람들, 아줌마들 변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귀 같은 걸 차로 먹으면 변을 뚫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좋습니다. 네. 두충. 두충은 지금은 아주 흔해 빠진 약이 돼버렸죠. 두충은. 근데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귀한 약이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값도 비쌌고 환원에서도 이거 제대로 된 두충을 쓰질 못했어요. 80년대까지는 그 대용 두충을 썼어요. 80년대 기억을 하시는지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충차가 그때 한때 유행도 했고 하여튼 두충이 엄청 그때 두충차는 이 잎을 따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잎은 뭐 약효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나무 껍질, 두충나무 껍질을 쓰는 거예요. 껍질을. 우리가 요즘 교육도 사람들이 개성이 강한 교육, 팔방미인을 원하는 교육이 아니고 축구를 잘하면 축구만 잘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 잘 교육시키고 이런 거야죠. 그냥 나중에 가수들을 그냥 국어, 영어, 수학 다 잘 시키려고 하면은 물론 다 잘하면야 좋지만 힘들지요. 하여튼 이 두충을 갖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두충은 아주 개성이 강한 식물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분류할 때 문, 강, 목, 화, 속, 종 이게 분류 체계가 있어요.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누고 식물에는 또 몇 개 문으로 나누죠. 뭐 겉식물, 속식물 이런 뭐 이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 과가 있고 속이 있고 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장미과 하면은 장미만 있는 게 아니죠. 찔레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수두룩한 식물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과라면 엄청난 게 있는데 이 두충은 일과 일속 일종이에요. 두충나무 과에 딱 이 하나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치 시골 저기 어디 벽지 섬에 학생 하나가 학교에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이 두충나무, 이건 중국이 원산 식물인데 이 과에 한 명. 그러니까 아주 개성이 강해서 어디에 섞일 데가 없어요. 동물도 우리가 과가 있으면 사자, 고양이, 호랑이는 고양이과, 뭐 개, 늑대, 여우는 개과, 뭐 이렇게 비슷한 뜻끼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두충나무과 딱 하나, 아주 독특한 거예요. 얘는 잎이고 줄기고 이렇게 찢어보면 하얀 실이 나와요. 구타페르카라고 하는 성분인데, 찢어보면, 그래서 어디 거기 찢어볼 때 실이 나오면 두충나무예요. 이게 아주 귀했는데 80년대까지는 이게 워낙 값이 비싸니까 저 홍릉 수목원에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두충나무의 모수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시대 때 그 나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 심은 일본 시대 때 심은 나무가 큰 나무가 두 그루인가 있더라고요. 그걸 씨를 받아서 이제 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했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 너도 나도 심었어요, 많이. 갖고 초기 심은 사람들은 좀 돈 좀 벌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심어가지고 금방 1년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7, 8년에서 원래는 한 10년 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80년대 심기 시작했으니까 90년대가 돼버렸는데 막상 이제 사용할 때쯤 되니까 중국에서 이제 국교가 수립되고 오니까 그냥 수입산 두충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또 우리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막 이제 약재 수입해서 쓰니까 이제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지금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썩어가고 있어요. 여기 혹시 두충나무 심으신 분 있나요? 예? 아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값도 많이 싸졌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국산 두충이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값은 그렇게 싸졌어도 효능까지 싸졌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효능이 좋은 약이에요. 이건 요통 이렇게 그 신경통 중에서도 한약에서는 이 나무 이게 이 수간의 껍질을 쓰니까 요통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약이에요. 사실 여기 뭐 저도 아까 넘어져 갖고 지금도 아픈데 하여튼 이제 나이 들면은 기혈 순행이 안 되니까 통직불통이에요. 불통직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혈이 잘 수통되면 통증이 안 생기지만 지금 저기 통증이 생기는 것은 타격이 생겨서 지금 기혈의 통로가 지금 막힌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프죠. 정상적으로 해는데 몽둥이로 두드려 맞으면 기혈이 엉망이 되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두충나무는 요통,
치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약이에요. 근데 꼭 요통, 허리 아픈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일체 신경통, 뭐 어깨 아프다거나, 뭐 무릎 아프다거나 할 때 아주 중요한 약이죠. 그러니까 아마 사용량이 아주 많은 약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골다공증,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골다공증. 이게 멀쩡했다가 골이 통 비어 있으니까 뚝 깨져버린다든지 하면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골다공증 이런 것을 예방한다든지 할 때는 두충, 뭐 녹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건데, 이런데 이게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게 잎은 뭐 별로고, 이게 이제 껍질을 써야 되는데, 껍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쓰이는데, 반드시 볶아서 써야 돼요.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느냐, 이렇게 잡아 다녔을 때, 그 하얀 그 껍질이 바로 끊어질 정도로 볶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볶으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겨요. 이 먹고 두충뿐만 아니라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다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삼겹살 워낙 좋아하니까 저도 잘 먹고 그러는데, 그냥 뭐 암이 뭐 금방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태워서 먹으니까 고기가 그 벤조피린 같은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죠. 고기 절대 탄 걸 먹으면 안 좋다고 다 그러죠. 이런 약재들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뭐 초음파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방법이 또 개발되어져서 그 볶는 방법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볶아서 써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방풍은 방풍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요새 방풍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갯기름나물이에요. 갯기름나물.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식품으로 쓸 수가 없는 약재예요, 중요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상부를 방풍나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하수는 이제 이게 지난번에 백수호 사건 아주 유명했는데, 원래 백수호는 이렇게 많이 쓰던 약이 아니에요. 원래 이 하수호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수호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백수호를 썼는데, 백수호도 이 은주릉이라는 것만을 써야 되는데, 그 사촌인 이우피소를 써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백수호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은주릉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촌인 이우피소를 쓰면 안 되는 건데, 국가에서 인정한 것만 써야 되거든요, 약전에서. 왜 그렇게 썼느냐? 은주릉은 좀 조그만해요, 크기가. 그 다음에 생산에 효율적이질 못해요. 그런데 비해서 이우피소는 크기가 크고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개량종이라고 해가지고는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회사도 이게 뭐 여성 갱년기 질환에 좋다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넣고서 써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건 백수호고, 이 하수호가 사실은 원래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백수호를 그냥 하수호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백수호라는 이름도 원래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다 민간에서는 이 백수호를 하수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하수호는 전혀 다른 식물이에요. 이와 같이 꽃도 아주 막 눈송이처럼 펴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하수호는 하얀 꽃이 피는데 그 줄기가 얽혀 있어요.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본초 항목을 보면 이 암크루, 스크루가 줄기가 막 있는데, 이 녀석들이 낮에는 아주 정숙하게 떨어져 있다가 밤이 되면은 서로 만나서 얽혀져서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붉은 것을 적하수호,
하얀 것을 백화수호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같은 식물의 줄기죠.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전혀 엉뚱하게 돼버렸어요. 원래 이 하수는 어찌 머리가 까마귀처럼 검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얀 머리가 된 것을 이렇게 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하수는 원래 간을 보호하는 데서 대장입니다. 간의 양 중에서. 그래서, 이게 그냥 날로 말린 거죠. 생용이란 건. 먹을 때는 이렇게 변도 풀어주고 그런 작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당귀나 마찬가지로. 보약으로 쓸 때는 구중구포라고 하는 거래요. 숙지황이라든지 하수 이것은 꼭 구중구포를 해서 먹으면 간 기능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한의학에서는 혈이 부족해서 하얘지는 걸로 봐요. 혈이 부족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 혈을 간혈이라고 그래요. 간혈. 간혈이 풍성해지면 머리카락이 나고 머리카락도 검어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하수를 구중구포해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하수라면 바로 이걸 먹어야 돼요. 어린 하수는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하수는 꼭 저렇게 이용요관속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쓰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백수호는 과가 전혀 달라요. 네. 복분자 이건 생략을 할까요? 이 복분자는 사실은 오자 중에 하나라고 아까 그랬죠. 근데 고창 복분자는 엄밀히 따지면 그냥 하나의 산딸기나 이런 딸기 종류지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창 복분자를 보통 그냥 복분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까지만 할까요? 10분 전에. 산사는 소화제로 아주 유명한 거죠. 아가유나무라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에도 많진 않지만 산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요즘은 이게 꽃이 워낙 예쁘니까 열매도 예쁘고 조경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 그러니까 한약재가 요즘은 많이 산사도 그렇지만은 산수유도 봄에 노란 꽃이 일찍 피니까 산수유도 조경수로 엄청 인기가 있죠. 이른 봄에 노랗게 피는 거. 또 겨울에 그 빨간 열매 그냥 맺혀 있고 모습이 좋으니까 이 산사라든지 산수유 이런 이제 한약재 나무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경수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사는 소화제로 아주 좋은 약인데 특히 고기 먹고 체했을 때는 이 산사를 능가하는 게 없어요. 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고기.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봐야겠죠. 소화제 하면 소화제 삼총사가 산사, 신곡, 메가예요. 신곡은 누룩이고 메가는 엿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체했을 때는 메가, 엿기름이 주된 작용을 하고 고기 먹고 단백질을 체했을 때는 단백질의 지방, 그때는 산사를 쓰죠. 그다음에 광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신곡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너무 소화계통에 많이 쓰이니까 그걸로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활혈작용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요즘은 그 광고 안 나오는데 전에 보면 서양산사자를 이용해서 그 혈관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서양산사자라 그걸 이용해서 그 혈관 개선제. 이 아가유나무가 서양에도 이제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아가유는 아니라도 그런 서양산사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많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게 뭐냐면 유럽, 영국엔 장미전쟁 이런 게 있죠.
뭐 백장미, 흑장미 뭐 이렇게 뭐 싸움하는 거죠. 이건 아가위나무를 이용한 그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니까 영국 왕실마다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이 아가위나무는 그 천일호엔 보면은 천일호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이 없나요? 응? 천일호엔은 그 튜도 왕조 때 이야기거든요. 헨리 8세라고 하는 녀석이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본처를 쫓아내고 이제 앤이라고 하는 새 마누라를 얻는 과정에 있는 영화가 천일호엔인데 그 튜도 왕조 문장이 아가위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주 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꽃을 갖고 있죠. 열매가 이제 이렇게 빨갛게 열매 맺히고 우리 국산입니다. 이것은 국산은 이게 아가위 종류가 좀 많은데 우리 국산은 조그만하고 좀 똥똥해요. 중국산 산사는 좀 이 열매도 크고 잎도 넓적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사 종류는 많아요. 여러 가지 품종도 많고. 그런데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요. 혈액을 개선하는 효과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화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혈관을 개선해주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을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소화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 씨가 있는데 안에 사과처럼 씨가 이게 사과하고 비슷한 거니까 사과 그 속에 씨가 있죠. 이 씨를 제거하고서 이 육만을 사용을 하면 좋겠고 이 혈관 질환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데 치료할 때는 씨채 함께 쓰면 됩니다. 이게 보통 한 9월 말 10월 초면 빨갛게 익어서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산 입구에서 이거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술로 담가 먹어도 좋아요. 이제 말리지 않은 거 바로 이거 따서 소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았다가 뭐 그렇게 오래 담가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빨갛게 빛깔도 좋아요. 그래서 씨앗을 빼가요? 네? 씨앗을 빼가요? 통째로. 네. 뭐 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빨갛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산사는 건져내버리고 이제 약으로 이렇게 먹여야 돼요. 우리가 약용주는 한두 잔 먹여야 되죠. 응? 그냥 좋다고 한 잔에서 소주 한 병 다 먹어버리면 술 먹은 거지 약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 인삼주 막 몇 년씩 담아놨다가 개봉 기념 해가지고는 한 잔에서 다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뭔 효과가 있을지 그냥 그건 술 먹은 거지 그냥 아무리 먹고 싶어도 딱 하루에 규칙적으로 한두 잔 이렇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죠. 이 산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술로 담았을 때 소화도 좋고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성초는 요새 탈모 때문에 인기 있는 약이죠. 이게 꽃이 아니고 아마 그냥 넘어가죠. 네. 자, 어성초 생선 비린내가 난다 해서 어성초예요. 네. 일본 애들은 이거 없으면 이걸 하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해요. 일본 애들은 십약이라고 하는 거 일본 애들이 십약이라고 하는데 꼭 10가지를 고친다기보다도 일본 애들은 10을 완전수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9를 완전수로 보는데 그래서 구중궁궐 뭐 이렇게 우리도 바둑은 9단까지밖에 없는데 일본 놈들은 10단전 뭐 하잖아요. 10약. 네. 300초는 이제 어성초 팔아먹다가 좀 흔해 빠지니까 300초가 더 좋다 해서 재배하는데 파는데 내가 볼 때는 어성초가 낫습니다. 네. 익모초 예전에 그 부인네들이 참 아까 말한 대로 다 이거 돈 있고 높은 녀석들은 좋은 약 썼지만 민간인들이야 참 사내들에서 있는 거 썼죠.
우리나라 할머니들 애 낳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그냥 온몸에 진액이 빠지고, 응? 고생 많았습니까? 익무초, 엄마에게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익무초는 되게 여름철, 단오날 때부터 되게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익무초 캐서 푹 달여가지고 이제 연만 조청처럼 만들어지면 그 한 숟가락씩 먹었죠. 그다음 가을이 되면은 이제 익무초는 없어지니까 구절초는 선무초라고 그래요. 구절초. 그러니까 상가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익무초, 구절초, 그 다음에 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견디는 거예요. 응? 그거 먹고서 여성들의 어떤 여자의 일생하면 무파상 여자의 일생이 있는데 한약에서는 경태산이라고 그래요. 경태산. 월경, 수태, 출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애 낳기 위해서 전통사회에서는 애 못 낳으면 여자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경태산을 조절해주는 약이 바로 익무초, 구절초, 쑥, 그 삼총사였습니다. 네. 인진은 쑥하고 다른 거예요. 사츠쑥. 쑥은 강화쑥, 뭐 초락도쑥, 백년도쑥 이런 게 유명해요. 이 사츠쑥은 간에 좋은 거예요. 간. 쑥은 뜨거운 성질이고 이것은 차가운 성질이고 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츠쑥이에요. 이건 그 쑥은 해풍을 맞아야 좋은 쑥이라면 이건 내륙지방, 강원도 이런 객가 이런 쪽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애엽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이고 삽주 사진이 보입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건 삽주예요. 산에는 저 삽주가 많죠. 소화기 질환. 그래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 삽주 캐다가 다 이제 상비약으로 소화제로 썼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아까 백수호 대신에 계량종 썼다는 것처럼 이런 걸 쓰고 있어요. 네. 산수유 뭐 이건 다 아시죠? 네. 가로수로 너무 많고 산약 마 이것도 우리나라 땅 아주 옛날부터 서동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 꼬실 때 유언비어 퍼뜨려 갖고 꼬셨죠. 예, 그 서동이 바로 이 마서자, 마캐는 아이가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 마를 캐서 식용으로 썼던 거죠. 마. 석창포 요새 뭐 그 어린아이들 수험생들 이게 그 머리 맞게 해준다 해서 사람들 관심을 많이 끊죠. 근데 한약재로는 이 수창포, 머리 감을 때 쓰던 건 수창포예요. 그 단오날. 근데 이건 약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석창포만을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천남성과 식물에 아주 독특한 열매가 있고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죠. 네. 강황. 이게 요새 말 많은 강황이냐 울금이냐 논란이 많죠. 강황입니다. 강황. 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복잡해요. 식물 이름이 있고 약재 이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왜 울금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남쪽 식물인데 조선시대에 재배를 했었어요. 이 강황을. 그러니까 생강이라든지 강황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식물이 아닌데 향신료로 워낙 중요하니까 원래 그 인도 이쪽에서 열대지방에서 크던 것들인데 생강이고 강황이고 이게 조선시대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강은 전라도 완주 봉동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했어요.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재배하지를 못하고 봉동 생강하면 지금도 유명한데 그래서 왕실의 그 공납품으로 진상하고 다 그래서 생강 같은 거 그다음에 강황도 재배가 됐어요. 심황이라고 해서. 근데 어떤 이유인지 조선 말기로 오면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재배가 안 되고 재배가 끊겼어요. 재배가 끊겼는데 1970년대쯤으로 되는데 진도 전라도 진도에서 일본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울금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안 하던 시절에 일본에서 이걸 가져다가 재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진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울금이라고 재배를 한 거예요. 식물 이름 울금으로. 그 약재도 울금. 일본에서 울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도 뭐 주장을 강하게 해요. 아, 이거 울금인데 말이야. 너희들 멍청하게 한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울금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강황이에요, 강황. 쿠르쿠마 롱가라고 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식물. 이 학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건 이 강황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 재배했던 것도 저거고. 쉽게 말해서 이 생강과 식물이 많은데 생강은 빛깔이 노랗지 않죠. 이 울금도 노랗지가 않아요. 강황, 말 그대로 노랗다는 뜻이거든요. 카레고 뭐고 다 이 노란 걸로 만들어요. 노란 걸로. 그리고 이 노란 것이 플라보노이드도 많고 어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울금은 이제 조금 다른 이 괴근입니다. 뭐 이거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빼주고. 결명자, 눈에 좋다는 거고. 강활, 뭐 이런 겁니다. 고본, 곽향, 뭐 많은데 이거. 길경, 도라지, 당삼. 만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만삼. 독활, 맹문동, 네, 목담피, 박하, 백지, 시오, 뭐 식빵포.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면 어떨까요? 네, 그래요. 네,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